안녕하세요. 화가 윤석남입니다. 제가 그림을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내가 40살 되던 해, 그게 아마 1979년일 거예요. 4월 25일 날 시작을 했는데,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날 이제 결혼해가지고 쭉 살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았어요. 한 달 생활비를. 그 생활비를 가지고 몽땅 재료를 샀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요. 40살 때 그림을 시작한 거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때가 가장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밥을 굶지 않아도 되고, 또 비를 좀 거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기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라는 생각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40세 될 때까지 쭉 이어오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바로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아파트를 살았지만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끔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인지를 모르면서 방 하나를 벽을 텄어요. 그 방이 한 평수를 따지면 한 8평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작업실로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작업을 했죠. 누구한테 배우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정말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림은 누구한테 배운다 라는 거가 아니라는 생각은 제가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40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제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주제가 뭘까,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대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생각을 많이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저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여기 윤석남이라는 여자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모르는 당신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당신들하고 소통이 하고 싶어 라는 욕망 때문에 그림을 시작하는 건데, 그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드러낼 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처음부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친정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를 이제 드로잉을 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좀 미안한 생각도 있죠.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게 나의 친정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첫 개인전을 할 때 그 주제가 어머니였어요. 나의 어머니. 이게 우리 친정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그렸지만, 직업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어머니에다 빗대서 작업을 했죠. 36점을 가지고 했는데, 문예진흥원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그림들이 저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거기에 정말 친정 엄마, 내 엄마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그런 것이 온전히 표현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 거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작품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어머니란 주제를 가지고 또 전시를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1993년도에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도 이제 금호미술관에서 했죠. 그 전시도 주제가 어머니였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그림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걸 이제 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치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나의 친정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또 이제 그 형상화했죠.
1982년도에 가진 그 개인전에서 나의 어머니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서 딱 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바다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무심하게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 친정어머니가 바닷가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본 것은 아니죠. 저는 거기에 이제 대입돼서 내 자신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림을 형상화한 건데, 정말 제가 그 그림 시작하고 나서도 바닷가를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데가 이제 인천인데, 인천과 서울 사이에 거기 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히 앉아 있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화가로서의 나는 무엇을 그리지? 나의 갈 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는 나의 모습이 이제 그 형상화, 어머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형상화한 거. 그때만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요. 지금 그 작품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화상 같은 거죠. 그 세월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내가 얘기한 거를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의 주제가 나 자신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방 당신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건 한 10년 후죠.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충분히 했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윤석남이라는 인간, 이 살아가는 모습, 살면서 느낀 불편함, 또 어떤 그런 그 희망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물론 제가 대표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긴 하지만 내가 가장 잘 아는 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림으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핑크룸이라는 걸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한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 삶이라는 것이 나로 대표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장 잘 아는 나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살고 싶은 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결혼을 하고 학교도 하고 싶은데 끝까지 공부를 못하고 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화상이고, 어느 기간 동안 자화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꼭 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처음에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서양화로 시작했거든요. 유화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그 유화를 완전히 버리고 한국화로 돌아온 계기가 있어요. 그 한국화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여성들의 삶, 나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서양화를 버렸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과감하게. 어쨌든 버린 건 버린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버리고 한국화. 그러니까 그걸 동양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꼭 한국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동기가 한국의 그 자화상으로 대표되고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본 다음에,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조선 초상화전을 했을 때예요. 정확한 전시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윤두서
그 선생님의, 저는 그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크지도 않은 거예요. 가로가 한 40cm, 세로가 한 70cm 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작품인데, 저는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여태까지 나의 그림 생활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한국화였어요. 붓으로, 그냥 한지우에 붓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화, 한국화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 풍경화 같은 거 보고 이건 그림도 아니야,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양화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얼마나 내가 무식하고 잘못 생각하고, 여태까지 나는 나를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서양의 기법을 통해서 나를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렇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조선에 태어난 조선 여자예요. 한국에 태어난 한국 여자가 서양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도 할지 모르면서 붓이랑 한국화 재료들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종이 사가지고 무조건 혼자 연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누구한테 배울 수.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선생님 찾아가서 3년 동안 그 선생님 밑에서 한국화를 하는 방법을 배웠죠. 저는 그 순간이 가끔 아찔해요. 내가 이 그림을 만나지 못했으면 현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만났던 그 순간이 오늘날의 윤석남이 계속해서 한국 전통의 초상화를 하고 있는 그 계기가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내가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가슴이 통 하고 내려앉죠.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제가요, 어머니의 눈전이라는 그 금호미술관에서 어머니의 눈전을 끝내고 나서 너무 갈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한국이. 이 어려운 시점에 내가 과연 이 사치스러운 그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나? 꼭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거기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계속해서 해야 될까라는 거에 막연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못했죠. 손 딱 끊고 눈물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질문을 자기한테 수없이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딸이 공부를 미국에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날 보고 가서, 그 어린 딸이니까 가서 1년 동안 생활 같이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1년 동안 미국 뉴저지 사게 됐는데 따라갔죠. 따라가서 걔를 뒷바라지 하면서 1년 동안 그냥 미술관만 다녔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미술관.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그러면서 어떤 그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얻은 결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그래, 그림밖에 없어, 나한테는. 그리고 화가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다운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뭔가 일어날 계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튼 한국화로 돌리면서 어떤 방향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은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법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가능하면 이걸 더 나 자신 스스로를 발전시켜 가면서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여태까지 해오지 않은 한국화의 어떤 경향 같은 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윤석남의 방법만이라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발명은 아니에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지금까지도 그런 그 욕망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자화상은 할 수가 없어. 어머니 얘기도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를 그릴까? 그 윤두서의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거기에 이제 그 정말 한국화라는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초상화에다가 방점을 찍었죠. 그래서 그러면 조선 초상화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큰 책에 상중하로 되어 있는 큰 책을 제가 3권을 샀습니다. 사서 이제 다 그림을 보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놀랄 뿐만이 아니라 울분이 막 쳐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백 점의 초상화 안에 여성 초상화는 딱 2점밖에 없어요. 수백 점 안에 2점. 근데 다른 그 2점도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정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은 해방되기 전까지 왕조 시대의 마지막쯤 가서 그림이긴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럼 다른 초상화 누구 무슨 대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두서도 제가 알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느꼈겠어요? 저는 여성입니다. 여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왜 어렵게 살았을까요? 동생들이 밑으로, 제가 6남매인데 동생이 밑으로 남자가 셋이고 막내가 여자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동생들 공부를 시키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돈을 벌었어야 돼요. 그때 하나도 나는 나를 희생해서 동생들을 가르쳐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울분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공부시키는 거에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물론 안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동생들 대학까지 더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19살 때 취직을 해서 28살 때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을 복석했어요. 그때 40대에 그림을 시작하면서 그래,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 그거는 동생들 공부시키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성 누나들은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또 누나가 아니고 오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동생들은 공장에 취직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도. 여성들은. 이게 남성 선호 사상이죠. 그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꽉 차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모순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림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무엇일까?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 결국은 여성들을 발판 삼아서 남성들이 딛고 일어나가지고 삶을 영위해 온 거죠. 그 발판이 된 거리 여성들인데 그거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발판일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순감을 어떻게 안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여성의식이 아주 강렬해지게 오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여성이라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하면 할수록 나는 이제부터는 주제를 여성으로 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어머니를 해온 이유를 내가 알겠어. 그건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어떤 의식이 깊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의식이 의식을
깨우쳐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시작할 때도 어머니고, 그리고 이제는 나,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무엇일까? 나를 얘기하고 싶지만 나보다는 그 여성, 남성 조선시대 때 초상화를 연구하면서 여성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나는 그걸 그리고 싶었어. 근데 그 그리고 싶었는데 주제가 그렇게 핍박을 받은 조선을 위해서, 조선이 망하니까 여성들이, 10대 여성들이 총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일본군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애국심 때문에 총을 들고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을 들면서 자기 자존감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나도 한 인간이야라는 걸 자기들이 의식 못했지만 무의식 속에 그게 잠재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너와 똑같은 인간들이야.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 라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상 속에 있는 여성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서 사실은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 손톱보다 조금 클만한 그 인물 사진밖에 없는 그 사진을 가지고 그나마 그 사진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가지고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그 당시를 상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한 30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있을 때까지 그 자료가 있는 한 그게 뭐 100명이 될지 뭐 7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그러고 그냥 거기 맞춰서 또 잘 산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목숨을 걸고 저항한 분들 얘기거든요. 진짜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금 욕심으로는 100점은 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거니까 글로는 많이 자료가 있는데 사진으로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가 있고 몸이 건강하는 한 많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1년 동안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작업실을 하나 마련했어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앞길이 안 보이고 갑자기 허난선한 생각을 가보고 싶은 거야. 강원도에 있었어요. 경포대 거기 근처. 근데 산가는 그 근처가 아니에요. 더 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가 초가집이야. 거길 갔죠. 혼자서.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필요 없어.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이제 화가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되는 게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눈물 같은 것도 안 나. 그냥 답답할 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 집에 들어가지도 남의 집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마당에 이제 숲이 막 감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다 없어졌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 나무 가지 위에 팔포다가 앉아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기에 그 감나무 가지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크기가 한 20cm 정도 동그란 나무. 그게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집었어.
그래가지고 작업실 돌아왔어. 돌아가 집에도 안 가고 그걸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요만한 건데 이렇게 이제 다 갈아가지고 얼굴 그리고 하얀 조구리 그리고 남색 치마를 하니까 완전히 헌한서론인 거야. 그때부터 그 나무를 주스러 다니고 그게 모티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헌한서론이 만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헌한서론, 이매창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그 작품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여성과 남성이 아주 공하게, 그러니까 똑같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남성들한테는 그게 편안한 삶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성들한테는 아직도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려면 언제가 될까라는 거는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200년 후가 될지.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 그게 999회예요. 그럼 하나가 들어가면 완전수가 되는 거죠. 990개가 1000으로 되면 1000이 완전수잖아. 완전수가 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남성이라든가 여성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런 편안한 삶이 되는 건 남성들한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삶이 될 때까지의 그 하나가 굉장한 절벽인 것 같아요. 그게 999인데 완전수 1000으로 가려면 요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되는데 그게 굉장한 절벽인데 요거를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하나하나의 성격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의 성격을 얘기할 수 없는데 크면 안 될 것 같아. 999개의 인물상이 들었는데 이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가로막혀. 그래서 28cm, 30cm 이하로 하자. 그렇게 다 제가 그걸 다 잘라가지고 갈고 다 했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다 인물을 그렸는데 그게 이조 시대 때 여성인도 있고 현대 여성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했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적당한 크기를 만든 다음에 갈아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걸 이제 다 갈고 그런 거를 그 지하 화실에 하니까 얼마나 먼지가.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갈고 또 칠해가지고 또 갈고. 공정은 참 단안했죠. 칠해가지고 또 갈아내야 그 옛날 맛이 나요. 그냥 칠만 하면은 이게 까만 치마 흰 조골이 딱 칠해놓으면은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다 칠한 다음에 갈아내고. 그래서 그 밑에 나무가 좀 드러나게. 그래서 숨통이 좀 터지게. 그렇게 하고 이제 얼굴에다가는 이제 가는 붓으로 눈, 코, 입 그리고. 그리고 또 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떤 건 우는 표정, 어떤 건 웃는 표정, 뭐 손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저는 작가로서의 사명감이라고 그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쓰기에는 좀 낯이 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림을 시작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살 때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계기에 의해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40살에 시작한 거예요. 화가는 왜 되고 싶었을까요? 화가도 하나의 당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복속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이 나한테 필요했고 그 직업이라는 것이 단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님들의 하룻밤의 정사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연의 한
자연의 한 산물로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태어난 이유가 발견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삶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막 사는 거죠. 막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찾아가지 못하고 끝나는 삶이 막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자신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그 삶 자체가 인간으로서 삶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발견하는 그 일 자체가 무엇이든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뭐 걸레를 들고 마루를 닦는 일이라든가 뭐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이건 내 일이야. 난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한테는 그림이었어요. 나는 존경을 받고 싶죠. 존중. 난 여기 살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어. 난 무시받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나는 하죠. 그게 내한테는 그림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화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목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 난 붓을 들고 있을래 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작품이 뭐 굉장한 작품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나는 연필을 놓고 있지 않을래. 죽을 때까지. 목숨이 딱 끊어질 때까지는 연필을 들고 있을래. 라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